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두 개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마서스타인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입니다. 이 논문은 F 아노겐의 베이스가 되는 논문이어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F 아노겐 Fast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with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입니다. 먼저 기존에 일반적으로 쓰였던 걔네 문제점이라고 하자면 첫 번째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있는데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완벽하다면 리얼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1을 반환을 하고, 그리고 페이크 이미지인 제너레이트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0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손실함수가 0에 가까워지고 학습 과정에서 로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레디언트를 얻지 못하여서 학습이 종료되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모두 콜랩스인데요. 여기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학습 과정에서 제너레이터가 항상 동일한 아웃풋, 계속 비슷한 이미지만 생성해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W겐에서는 그 새로운 거리 지표를 제안을 했는데, 앞서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디스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먼저 첫 번째로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가 있는데요. 이 TB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확률 분포의 측정값이 멀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점선 A의 영역 안에 있는 A 값들을 대입을 했을 때 확률 분포 PR의 A와 PGA의 값의 차이 중 가장 큰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PR과 PG 확률 분포가 겹치지 않는다면 TB는 1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논문의 예제로 나온 그림인데, 이렇게 두 확률 분포가 있을 때 파란색 확률 분포는 X좌표가 0이고 Y좌표는 0과 1의 유니폼 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초록색 확률 분포도 마찬가지로 X좌표는 세타의 값을 갖고 Y는 0과 1 사이의 유니폼 분포를 따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세타가 0이 아닐 경우에는 두 확률 분포가 아예 다르다는 뜻이기 때문에 TB 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타가 0이라면 두 확률 분포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TB 값은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인데요. 공식을 보면 x라는 포인트에 PR 확률 분포 곱하기 pgx 분의 prx를 로그를 씌운 것에 적분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 안에 있는 로그를 풀어보면 x를 PR 확률 공간에서 샘플링을 했을 때 PRx의 엔트로피 값과 PGx 엔트로피 값의 차의 기대값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예시에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K의 다이버전스는 P0와 P 세타의 K의 다이버전스는 세타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발산을 하고 세타가 0인 경우에는 0을 반환을 하게 되는데, 여기 세타가 0일 때는 보면 확률 분포 P0와 P 세타의 분포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로그 1 값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K의 다이버전스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타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세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는 P 세타의 확률 분포가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P0x는 0이고 P 세타 x는 0이 아니어서 로그 P0x분의 P 세타 x를 했을 때 발산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인데요. 여기 공식에서 볼 수 있듯이 K의 다이버전스를 바탕으로 계산이 됩니다. PR과 PM의 K의 다이버전스의 2분의 1을 곱한 것과 PG와 PM의 K의 다이버전스 2분의 1을 곱한 것을 더해서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PM은 PR과 PG를 2분의 1로 나눈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선 예제에 대입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세타가 0인 경우에는 JS 다이버전스가 0이 되고,
그리고 세타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로그 2를 반환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수식을 보면 P0가 0이 아닐 때 P세타는 0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0이 아닐 때 두 확률 분포는 같지 않으니까 이 P세타는 0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Pm은 2분의 P0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 K의 다이버전스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로그 2 값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P세타가 0이 아니고 P0가 0인 경우도 Pm 값이 2분의 P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 K의 다이버전스 식에 대입을 하면 로그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JS 다이버전스는 2분의 1 KL P0 PM이고 그러니까 또 2분의 1 P세타와 PM의 K의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로그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디스턴스를 비교를 해보면 TB와 KL, JS는 PR과 PG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측정된 경우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을 내리게끔 매트릭이 계산되게 됩니다. 즉 확률 분포의 차이를 깐깐하게 본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개내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이 잘 죽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학습에 맞게 조금 유연하면서도 실험에 포커스를 맞춘 다른 매트릭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된 매트릭이 얼스무버 디스턴스 또는 와서스타인 1이라고 불리는 디스턴스입니다. PR과 PG의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는 이 부분이 PR과 PG의 결합 확률 분포인데 이 여러 결합 확률 분포 중에서 X, Y를 뽑은 다음에 이 X, Y의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인피멈이 되는 거리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디스턴스를 PR에서 PG로 질량을 옮기는 문제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회색 블럭에 있는 게 PR이고 그리고 이 주황색 블럭이 PG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색 블럭에서 주황색 블럭으로 질량을 옮긴다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1번 위치에 있는 1번 회색 블럭을 4번 위치에 있는 이 1번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이 표상에서 1,4에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번 위치에 있는 2번 블럭과 3번 블럭을 옮긴다고 했을 때 이게 PG 상에서는 5번 위치에 2, 3번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표상에서 1,5에 2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표를 바탕으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할 때는 1,4에 1이 있기 때문에 1 빼기 4의 절대값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1,5에는 2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디스턴스를 더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더해진 디스턴스가 18인데요. 이거는 결합 확률 분포가 굉장히 다양한데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한 것이고 다른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는 디스턴스가 24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디스턴스 중에서 가장 최소화되는 디스턴스를 뽑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는 18이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18이 와서스타인 디스턴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에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 여기 x와 y의 디스턴스는 최소 세타 이상, 절대값 세타 이상의 값을 갖는데요. 왜냐하면 이 x좌표에서 여기 이 부분의 x좌표는 0이고 이 초록색 확률 분포의 x좌표는 세타 값이기 때문에 차이를 계산을 해줬을 때 이 부분의 거리를 계산을 해줬을 때 최소 세타 이상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합 확률 분포에서 여기에 있는 이 Z1과 Z2가 같도록 샘플링이 된다면 이 위치가 같게 돼서 거리가 세타가 되게 됩니다. TB와 KL, JS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PR과 PG가 서로 겹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연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 JS 다이버전스의 표 그림을 보면 세타가 0일 때만 디스턴스가 0을 갖고 세타가 0이 아닐 경우에는 모두 로그 2라는 같은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적절한 그레디언트를 얻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EM 디스턴스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유의미한 그레디언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겐에서는 이렇게 디스턴스를 JS 다이버전스를 썼는데, 그래서 이 디스턴스를 가지고 제너레이터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맥시마이즈하는 이 방법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W겐 같은 경우에는 디스턴스를 이렇게 EM 디스턴스를 사용을 하였고, 그런데 이제 결합 확률 분포를 구할 때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x, y 값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산이 굉장히 어렵고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함토로비치 루빈스타인 듀얼리티를 사용해서 이 인피먼 문제를 맥시멈 문제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기존 겐에서 사용했던 그 로스 펑션과 비슷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 F는 기존 겐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과 비슷한 건데, 이 논문에서는 이 F를 크리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듀얼리티를 만족을 하면서 이 F가 1립시츠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데요. 1립시츠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 건 F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최대 1을 만족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먼저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들어오면 제너레이터에서 페이크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리얼 데이터와 페이크 데이터를 크리틱에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바탕으로 이렇게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스에 대해서 크리틱의 그레디언트가 업데이트 될 때는 이 F의 파라미터는 W예요. 그래서 W를 미분해서 그레디언트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 그리고 제너레이터의 그레디언트가 업데이트 될 때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제너레이터의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W겐을 학습을 할 때 일반적인 갱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 제너레이터를 그 다음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데, W겐은 ncritic만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논문에서는 ncritic을 5번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먼저 5번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한 번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논문에서 나온 수도 코드인데요. 여기 있는 것 같이 ncritic을 5로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뽑은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부분에서 웨이트 클리핑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거는 1립시츠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클리핑 -c와 c 사이의 값을 같도록 클리핑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RMS 프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겐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학습이 잘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 리얼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1을 반환을 하고, 그리고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는 0을 반환을 해서 스텝 펑션 형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W겐의 크리틱 같은 경우에는 립시츠 조건 때문에 스텝 펑션이 되지 않고 선형 함수 형태를 띄어서 의미 있는 그레디언트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와서스타인 에스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괜찮아질수록 W 값이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W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W 값이 이미지의 품질과 잘 코릴레이트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JS 다이버전스 에스티메이트를 사용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로그 2 값으로 디스턴스가 고정이 되어서 이미지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실험에서는 이 부분에 비해서 이 마지막 사진에서 이미지가 좋아졌는데 JS 다이버전스는 오히려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F 아노겐인데요. F 아노겐의 모티베이션은 첫 번째로 어너멀리 디텍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이블링 프로블럼 문제입니다. 정확한 어노테이션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문가가 클리니컬 이미지를 직접 어노테이션 표시한 데이터를 얻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얻더라도 모든 병변에 대해 어노테이션이 표시되지 않을 수가 있으며
감독 학습은 이미 알려진 병변으로만 제한이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바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 대신 언슈퍼바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F 아노겐의 베이스가 되는 논문은 2017년에 나온 아노겐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구조를 보자면 먼저 이 트레이닝 부분에서 일반적인 GC겐 같은 겐을 학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어너멀리 디텍터에서 쿼리 이미지에 대해서 어너멀리 스코어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 쿼리 이미지를 여기서 인버트 매핑이라는 부분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주게 돼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매핑을 해주냐면 그냥 완전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냥 제일 잘 맞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는 방법으로 계속 반복을 시키면서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인버트 매핑을 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컴퓨테이셔널 에피션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F 아노겐에서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토인코더에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F 아노겐의 트레이닝 부분을 보면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Wgen 트레이닝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인코더를 트레이닝하는 부분입니다. Wgen을 트레이닝할 때 겐을 노멀한 이미지로만 학습을 시켜서 노멀 어너토미컬 베리어빌리티의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겐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이 돼서 옵티마이즈가 된다면 이렇게 옵티마이즈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인코더 트레이닝과 어노멀리 스코어링의 픽스드된 웨이트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코더 트레이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ZIZ 구조와 IZI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ZIZ 구조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이미지로 매핑을 시키고 다시 이미지를 Z로 변환시키는 구조이고, 그리고 IZI 구조는 이미지를 Z로 바꾼 다음에 다시 Z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먼저 ZIZ 아키텍처를 볼 때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픽스드된 웨이트의 제너레이터에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생성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다시 인코더에 넣어줘서 Z 햇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는 이 처음에 입력된 Z와 아웃풋으로 나온 Z 햇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코더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풀 타겟인 Z의 로케이션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인코더가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만 활용을 하고 리얼 이미지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ZI 아키텍처인데요. 아까 ZIZ와는 달리 리얼 이미지 X를 넣어서 인코더를 학습을 시키는데, 리얼 이미지를 넣어서 인코더를 통해서 Z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을 하고, 그리고 다시 제너레이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로스는 처음에 인풋으로 넣은 리얼 이미지와 리컨스트럭티드 된 이미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코더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 방식의 단점은 쿼리 이미지에 대한 Z 스페이스의 트루 타겟 로케이션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ZIZ와는 달리 이 방식은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픽셀 와이즈 디퍼런스만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리얼하지 못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이 IZIF 아키텍처인데요. 이 부분의 차이점은 인코더 트레이닝 부분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앞에 설명한 ZIZ와 IZI 아키텍처는 인코더 트레이닝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어노멀리 스코어링 할 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는데, IZIF 아키텍처는 트레이닝 할 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피처 매핑이라는 것을 해서 피처 스페이스를 로스로 사용을 함으로써 이미지 스페이스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잘 매핑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F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터미디엇
레이어 피처이고요. 로스 값은 앞에 이 부분은 RZI와 똑같고 여기에 fx 마이너스 그 리컨스트럭트된 이미지를 f에 넣어줬을 때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코더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스코어링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레벨에서의 어노멀리와 피처 레벨에서 어노멀리를 더해주게 되는데요. 이미지 레벨에서의 어노멀리는 인풋 이미지 X와 리컨스트럭트된 이미지 GEX의 MSE 레지듀얼 로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피처 레벨의 로스는 FX 빼기 리컨스트럭트된 이미지를 F에 넣어줬을 때 로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먼저 이 첫 번째 부분은 트레이닝 할 때 노멀한 이미지로만 학습을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멀한 이미지이고 이 두 번째 블럭은 테스트 셋에서의 노멀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블럭은 테스트 셋에서의 애브노멀한 이미지인데요. 먼저 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열은 리얼한 인풋 이미지를 의미를 하고 두 번째는 픽셀 레벨 어노멀리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어노멀리한 부분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어노멀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열은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이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레지듀얼을 중첩한 커리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비교를 해봤을 때 F 아노게는 정상 케이스에 대한 false positive 세그멘테이션이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ALI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 이미지에 대해서 false positive한 세그멘테이션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F 아노게는 그런 부분이 적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어노멀러스한 리전을 잘 세그멘테이션 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적은데 이 실제 어노테이션과 비교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잘 세그멘테이션 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A 같은 경우에는 오버 세그멘팅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어노멀러스한 이미지에 비해서 더 넓은 부위를 어노멀러스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 트레이닝 방법론 간 어노멀러스 이미지 리전의 픽셀 레벨 로컬라이제이션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첫 번째 부분은 RZIF 방식을 사용했을 때고 두 번째는 RZI 그리고 세 번째는 ZIZ를 사용했을 텐데 이 ZIZ를 봤을 때 굉장히 이 부분이 오버 세그멘팅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노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false positive한 세그멘테이션이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레벨에서 어노멀리 디텍션의 어큐러시를 평가하는 방법은 ROC 커브를 그려서 AUC를 측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노멀한 이미지에 대한 어노멀리 스코어의 분포와 그리고 애브노멀한 이미지에 대한 어노멀리 스코어 이렇게 분포가 나타났을 때 AUC를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다른 모델들 간의 비교를 해봤을 때 F 아노겐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고 그리고 인코더 트레이닝 방법론 간의 비교를 해봤을 때 IZIF 방식이 가장 높은 AUC 스코어를 나타냈습니다. 감사합니다.